스마트폰 업체 애플의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폭스콘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 아이폰 생산 라인 일부를 뺀다는 소식 언젠가 들은 것 같은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도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이미 가동하고 있는 인도 남부 지역에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답니다. 폭스콘은 애플 측에서 중국에 있는 생산 라인을 다른 나라로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전 계획은 회사 내에서 극비리에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번 결정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의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인도가 등장한 것이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곧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인도는 결국 참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인도는 영국,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과도 크고 작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고요. 인도의 인구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13억 8천만 명입니다. 중국이 14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2050년 즈음에는 인도가 16억 명이 넘어서면서 1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노화되고 있는 중국에 비해 인도는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이 강점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죠. 물론 넘어서야 하는 난관도 이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움직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 탐구 생활.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8,72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이게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상황인 만큼 아마도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적용이 될 최저임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에 2.7%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공익위원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상황은 좀 막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했다. 이게 정부와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상공인 측에서는 이게 주휴수당 이런 게 의무화가 되고 최근 3년 동안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업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방안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긴 했었는데 이걸 국회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번에 실현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네. 거예요. 일단 그 노동자들의 반발이 뭐 자명할 것이고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업종이 아니라 지역별로 임금의 차등을 주자는 주장도 꾸준히 있습니다. 네. 해외의 경우에는 뭐 일본, 미국, 베트남 이런 경우에는 동네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인력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걱정들이 있고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좀 달리하자 이런 얘기는 좀 더 고되고 사람이 부족한데 조금 더 임금을 주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좀 갈 수 있게 유도해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될 거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쉽지 않을까요? 일단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자리의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한 2년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는 그 자원 천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영어도 잘 되고 근면 성실하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 그런
자원을 개발하는 쪽에 와서 사람들을 좀 일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일자리를 원치 않아서 결국은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삶의 질과 임금 수준과 이런 것들을 그 좀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떤 수준, 원하는 일자리 업종 이런 것들 좀 까다롭게 고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만 낮추지 노동력을 분산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종을 딱 임금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음 부동산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올렸잖아요. 실십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고, 근데 지금 1주택자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또 올리고, 그리고 그때 사실 이런 걱정들이 나왔었죠. 만약에 다주택자가 이 양도세가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고, 그럼 차라리 내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지 하고 증여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미 벌써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지난번에 2018년 9.13 대책 직후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났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 9.13 대책 나오고 나서 10월에 전년 대비 아파트 증여 건수가 전국적으로 한 54%가 늘었습니다. 지금도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네. 양도세가 지금 만약에 집을 사서 2년 안에 되판다 하면 최대 70%까지 물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그냥 우리 아들, 딸에게 전세 끼고 부담부 증여로 넘기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를 통해서 새 집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들의 취득세를 올려야 한다. 정부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그 증여를 통해 집을 얻게 된 사람들이 취득세를 더 무겁게 물 수도 있다. 이쪽으로 정책 방향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증여 취득세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조금 이렇게 관망세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요. 네. 그 아파트들의 기존에 나와 있던 매물을 부동산마다 거의 전량 소진했다. 한 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 이런 것들이 뭐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게 그 주상복합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없는 건물로도 옮겨가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규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오피스텔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아주 뚜렷하고 정확한 공급 대책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전세 매물은 상당히 귀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정부는 소급 적용을 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사실상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새 계약에도 그 적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세금 부담이 늘어났으면 이걸 어딘가 다른 주머니에서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그 어떤 우회로를 찾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전세 물량이 반전세나 월세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강남 3구, 뭐 목동 이런 학군 수요가 있는 쪽은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사실 그런 얘기 이제 법안 발의한다라고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정 임대료 수준을 결정을 하는 산정을 하는 표준 임대료제 이 도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갖고. 저도 기억에는 없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직접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집이 어디 있느냐, 어떤 종류냐, 몇 평이고 몇 년 됐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집은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산정해서 고시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강제력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대료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이 민간 시장이 임대료를 정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표준 임대료제가 도입이 된다 하면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표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이 분쟁을 중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자체가 임대료를 정하겠다 이런 뜻인데 요게 집주인들 반발이 좀 예상이 되고 그렇겠네요. 또 한 가지는 이 적정 시장 가격이라는 게 참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 우리가 재건축의 상징처럼 얘기되는 뭐 은마 등의 아파트는 굉장히 건축된 지 오래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거래 가격은 높은 반면에 전세 가격은 거래가 낮고. 대비 상당히 낮은 편인데 네네. 이런 곳이 그러면 적정 가격이 얼마냐? 건물의 어떤 그 오래된 것에 비례해서 줘야 하느냐 아니면 입지나 인프라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산정돼야 하느냐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만약에 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진다고 하면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걸 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업급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중독. 그럼 중독은 우리가 보통 계속 가져가거나 계속 먹거나 네. 뭐 계속 취하는 거잖아요. 네. 실업급여를 계속 가져가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은 사람이 네. 참 많았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건데요. 오. 이 6개월 이상 일하고 해고를 당할 경우에는 넉 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하고 지급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최저임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최저임금은 월 179만 5,310원이 되는데 월급으로 계산을 하면 네. 실업급여의 경우는 하한액이 월 181만 원이기 때문에 그 아주 뭐 소수이겠습니다만 네네. 실업급여 받고 노는 게 더 낫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통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1, 2, 3, 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에 최근 3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상당히 예상보다 많은 숫자인데 그러네요. 이분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3년 동안 2,759억 원, 1인당 1,300만 원이 넘으니까 정부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특히 3년 동안 5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7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5번이나요? 기간에 아주 정확히 맞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아, 기획이네요, 거의. 네. 그렇군요. 정부가 그럼 검토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강화하는 건가요?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에게 아마도 그 적극적인 구직 노력 이런 것들을 그 입증하게 하는 그런 절차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 뭐 덴마크나 해외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후하게 주되 네. 적극적인 직업훈련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메일로 우리가 어디 그 구직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요것만 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네네. 해외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증명서를 내야 하고 직업 상담사가 그 권하는 일자리 더 세 곳의 일자리를 거부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중단한다 이런 그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까 일자리를 제시를 하는데 한 3번 정도 제시를 하고 그걸 다 네. 거절하면은 전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어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중단합니다. 뭐 그렇게 입맛에 맞는 걸 다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조세 부담률 평소에 일할 때 내는 세금의 부담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 되는데 그들은 한 40%를 훨씬 웃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점점 이제 그 고복지, 고부담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있다. 이런 대원칙을 정부도 세워야 한다. 이쪽으로 정책 방향을 모아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그럼 우리는 아직은 그런 뭐랄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네. 규제라든지? 우리도 일단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에 이력서를 냈어요. 이런 것들 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력서를 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 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실제 매치를 하는지 거기까지에 아직 미치지는 못합니다. 행정력이. 이거는 사람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네. 덴마크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실업급여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그 실업급여만으로도 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로 후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지만 모든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거든요. 그 적극성을 얼마나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앞으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횟수 제한 같은 건 없나요? 횟수 제한은 지금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몇 번까지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용들을 하시겠지만 악용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한 경제 속으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렘데시비르가 예상보다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은 중증 환자 27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15명은 호전되지 않았고 3명은 오히려 악화가 되었다는데요. 그나마 호전을 보인 9명의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게 렘데시비르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를 둘러싼 이야기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 렘데시비르 투여받은 중증 환자가 49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중증 환자에게 투여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은요. 일단 폐렴이 있고 그다음에 산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중증 환자에서만 이제 투여하도록 지금 현재 됐고 그 기준이 임상연구 했을 때 기준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투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9명에서 호전이 됐고 뭐 15명에서 별 호전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임상연구 때는 딱 정해진 바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이게 실제 치료다 보니까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다양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제 뭐 폐렴이 시작되고 산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렘데시비르가 조금 저희가 기다리다가 좀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미 좀 많이 진행된 환자들한테 투여됐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요. 네. 워낙에 렘데시비르는 이제 막 나빠지려는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미 좀 상태가 많이 나빠진 분들 같은 경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을 만한 시기에 투여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투여된 거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거 들었을 때 49명이면은 이게 너무 그 샘플 환자 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가 필요한 중증 환자 정도라면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렘데시비르가 딱 효과를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뭐 아직 이게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몇 명 정도 보급이 되면 우리가 대충 이 효과가 어느 정도구나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임상연구 결과가 한 1,000명 넘게 해서 그 이제 증상을 뭐 좀 경감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좋아지는 시기 4일 정도 낮췄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임상연구는 딱
그 어느 정도의 딱 정해져 있는 환자군들을 잘 골라서 투약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투약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실제 환자에서 투약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내보내거나 하려면 상당히 좀 많은 환자, 뭐 1,000명이나 2,000명 네네. 이렇게 이제 투여를 해봐야 되고, 또 사실 비교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다른 약제를 투여했을 때 그 약제랑 비교해서 이제 이게 효과가 있냐 이렇게 봐야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렘데시비어 말고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를 치료하는 약제는 렘데시비어 말고는 좀 이제 증명된 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비교 대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약의 효과에 대해서 정말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꺼내려면 조금 상당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엑스페리멘트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작위로 네. 추출한 환자들이고 그래서 처음에 임상을 할 때와는 또 다른 상태인 것이 또 맞고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면 그 똑같은 사람이 이 렘데시비르를 그러니까는 투약을 받았을 때 그리고 안 받았을 때 혹은 다른 약을 받았을 때 이런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9명 중증 환자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러면은 뭐 똑같은 이유로 렘데시비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치료제가 마땅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가만 두면 환자분이 저절로 이겨내셔서 좋아지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9명이 정말 또 렘데시비어 투여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이제 아직은 이제 알 수는 없는 건데 뭐 좀 도움이 사실 그리고 사실 치료해서 중증 환자에서 9명 정도가 효과를 본 것만으로 사실 의미는 꽤 있는 거예요. 사실 중증 환자가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다 보니까 아, 그래서 예, 그 사회가 이제 지금은 좀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성급했군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중증 환자면 에크모 정도 치료가 들어가신 분들인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근데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인공호흡기 네. 단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이제 막 폐렴 시작해서 산소를 단 분들도 있을 건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치료약제 특히 바이러스 치료제들의 특징들이 너무 늦게 투여되면 너무 진행하고 너무 상태가 나빠져서 투여되면 효과가 이미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바이러스가 이미 이제 손상시킨 폐나 이런 게 너무 나빠지니까 효과를 못 보는 수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렘데시비어의 가장 좋은 시기는 이제 막 나빠지려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막 폐렴 생겨서 산소 연결하는 그때 투여가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지금 다들 그 시기적인 문제들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도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혈장 치료제, 뭐 새로운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혈장 치료제를 하면 예전에 한번 뉴스 보셨을 텐데 그 신촌 세브란스에서 그 회복된 환자의 혈장을 이제 수혈을 해서 이제 좀 좋아진 환자 있다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 한 명의 이제 회복된 혈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항체가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 명의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들이 혈액을 모아서 그 중에 이제 그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그런 항체들을 농축하는 기술을 우리나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명의 피 중에서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가장 잘 들을 만한 항체들을 이제 농축해서 그거를 이제 치료제로 쓰겠다 하는 거여서요. 이거는 사실 그 농축할 수 있는 기술만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회복된 많은 분들이 헌혈만 해주시면 이제 만들 수 있는 약제다 보니까 여러 신종 감염병에서 많이 좀 이제 쓰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뭐 잘 되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변이가 심하다. 이 얘기는 뭐 언론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걸리셨던 분들의 혈장에서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항체를 그러니까 다른 형성된 항체를 가지고 뭐 치료제를 만든다든지 백신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그러니까는 변이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잘 들을까? 지금 갖고 있는 코로나는 좀 예전 거랑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요. 일단 뭐 지금 연구를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지금 만들고 이제 그 환자들에 있는 항체들이 일단은 서로 교차 반응을 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새로운 형태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이 항체 효과가 떨어질 만큼의 많은 변형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농도 그 항체의 그 농도를 더 진하게 좀 하게 하면 네. 좀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연구가 좀 필요한 거고 사람 대상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이 때문에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아직은 이제 그런 네.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얘기가 치료제나 뭐 백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식시장 흔들리는 거 아시죠, 교수님?
예,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정말 나쁜 회사인 경우겠죠. 이런 거는 뭐 네. 막 부풀려 갖고선 터트려 놓고 사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작전이었죠. 한마디로 그런 경우도 있다던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약제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요. 네. 어쨌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사실 더 하거든요. 백신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뭐 주가가 뭐 하룻밤에 20-30%씩 오르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내면 이제 걸러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연구가 진행되다 보면 연구 결과가 좋아서 계속해서 그게 검증이 돼서 이제 효과가 있는 게 밝혀지는 약들도 있고요. 뭐 하이드로시클로로킨이나 뭐 칼레트라처럼 연구해봤더니 효과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 안 하게 되는 약들도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거의 결론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워낙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에 그런 이제 약간 도박성이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의학자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네. 예. 도박성, 사행성도 있는 그걸 노리는 이런 이제 회사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투자자분들께 해드리고요. 자, 지금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역 감염이 굉장히 늘어났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선 사실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현 상황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더 주의를 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지역사회 감염 숫자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건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입니다. 조금 안 좋은 집단 발병이 일어나면 조금 좀 커졌다가 조금 이제 좀 잠잠했다가 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수준의 상황들을 잘 유지를 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긴장된 상황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종식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뭐 나빠진 것도 아닌 상황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혹시 안 좋은 상황과 마주치면 또 대규모 환자 발생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끔 얼마나 통제를 잘하느냐가 지금 가진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많이 안정화가 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항상 전화 인터뷰만 해서 한번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하는데 늘 바쁘셔갖고요. 다음번에 꼭 스튜디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현 캐스터를 대신해서 조윤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타임즈 국내 파트에서도 잠시 안내를 드렸는데 네. 일본이 이 방위백서 매년 발표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올해 방위백서에 그 북한의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제 독도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네, 이제 올해 방위백서의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능력이 일본을 직접 공격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오늘 가기에서 그 채택된 방위백서 네네.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북한이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컬러 사진을 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방위백서 제일 앞에 떡하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배치한 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이제 그만큼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다. 그걸 일본이 강조하는 위해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백서 내용을 봤더니 북한이 매우 빠른 속도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5월 이후 지금까지 30발이 넘는 신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었다. SLBM까지. 예,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작년에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탄두화 이걸 실현했고 네네.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탄도미사일 탑재를 해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백서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북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욱더 진전시켜서 ICBM, 대륙간 네네.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만약에 획득을 한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자신이 스스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땅, 이제 우리 땅인데도 계속 독도가 우리 네네.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16년째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러시아 공군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주변에 온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 그걸 방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 영공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좀 억지 주장을
방위백서에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제 군사적인 긴장 상태를 자꾸 강조를 하네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아베 신조 총리 요즘에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네네. 있고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좀 시끄러운 네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적, 외부의 위협 이런 걸 좀 고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안정세에 있는 게 아닌가. 네. 물론 이제 매일매일 몇십 명의 확진자 수가 그렇죠.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상대적으로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점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남미 네.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아. 나오면서 그리고 대규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규모로. 근데 지난 닷새 동안 10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은 하루에 매일 한 23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네. 누적 확진자는 1,3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57만 명 전 세계적으로. 17만 명이 사실 돼요. 우리는 뭐 몇백 명이라고 하지만 네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브라질도 약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WHO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각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사람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봉쇄 조치를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막았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는가 해서 풀면은 코로나가 확 퍼지는 상황이고 무서우니까 다시 봉쇄 조치 취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봉쇄 조치 풀었다가 네, 맞아요. 갑자기 확진자가 지금 막 나오니까 늘어나더라고요. 다시 봉쇄 조치 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코로나19가 우리가 보면 지금 어쩌면 공공의 적 1순위인데 네. 여러 정부와 국민들은 이걸 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니하다는 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응을 해야지 이걸 풀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전화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대응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좀 심각하다라고 네네. 말하면서 이제 현지시간 12일 기준 봤었을 때 전 세계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 중에서 거의 절반 가량이 미국, 브라질에서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최근에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 네네. 걸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마스크 벗고 막 기자회견하고 네. 그러니까 남도 걸리라는 거.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믹스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헷갈린다는 거죠. 네네. 뭐 어떡하라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전문가들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마스크 안 쓰다가 최근에 썼고 그렇죠. 브라질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동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사실 감염병 같은 게 돌 때는 이게 네. 굉장히 좀 과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보수적으로. 네, 보수적으로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저희 맞습니다. 어머니 옛날부터 그런 말씀하셔도 병은 자랑하라고. 맞아요. 네, 뭐 이런 게 아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사실 미연에 더 방지를 네. 할 수 있는 건데 마스크가 진짜 사실은 우리가 뭐 오버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지만은 처음에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마스크 그러니까요. 쓰니까. 네.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평가를 사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따라하는 곳들이 이제 조금 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콩, 영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네네. 위반하면 벌금을 매기겠다. 벌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24일부터 네. 상점 슈퍼마켓, 그러니까 어디 물건 사러 나갈 때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보호한다는 것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100파운드 우리 돈으로 100파운드? 15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마찬가지인데 네네. 홍콩도 다시 지금 코로나19가 약간 재확산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대중교통에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마스크 착용 의무하고 있고요. 위반할 경우에 5천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꽤 셉니다. 77만 원. 오, 되게 비싸네요. 네. 벌금을 이제 매기로 했고요. 그 캐리람 홍콩 장관이 이런 내용 포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15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홍콩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체육관 이런 거에 대해서는 15일부터 일단 일주일 동안 영업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폴란드 대선 얘기가 나왔어요. 네. 사실 이렇게 조금 멀찍이 느껴지는 맞아요. 대선인데 네네. 뭐 맞아요. 미국 대선보다 좀 이렇게 약간 심리적으로. 음. 자, 근데 이 폴란드 대선이 조금 지금 막 다뤄지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폴란드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 이제 행보가 주목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좀 보수 성향이고 그리고 네. 친미 성향을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사실 뭐 폴란드랑 우리나라 무슨 관계 있어라고 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뭐 줄이겠다. 돈 더 독일에서 내라. 이제 뺀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얘기 하는 가운데 이 보수당 두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친미 행보가 가속화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폴란드는 유럽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유럽과 마찰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에 있는 그 미군들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줄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중에 일부를 빼서 폴란드로 보내겠다고 말을 했고요. 그랬더니 두다 대통령이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 만났거든요. 백악관에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돈 내겠다. 미국 언제든지 보내달라. 웰컴. 웰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 내에서도 사실 그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방 국가의 동맹인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돈 내기를 하면서 미국을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진영에서도 이건 동맹 차원의 얘기인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냐. 그래서 뭐 조 바이든 부통령 이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자신이 만약 대통령 되면 그거는 없던 일로 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국가들은 되게 좋아할 텐데 러시아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친미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약간 색깔이 갈리는 거죠. 친미 반미보다 사실 그게 네. 더 클 거예요. 친 트럼프냐 아니냐.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은 네네. 유럽에서 네, 맞아요. 일부가 있고 대체로는 지금 뭐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싫어하는데 막 좀 사실 메르켈 총리한테 좀 버릇없이 네, 무리하게 했죠. 네, 좀 그런 굉장히 것도 무리하게 있고, 악수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악수 안 하고 막.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유럽 국가 정상들 대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에서 그렇게 호의적이 뒷담하는 것도 들켰잖아요. 그때 옛날에 보면.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 간략하게 전해 주시죠. 네. 홍콩 보안법 시행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산혁명의 주도했던 인물이게 네. 됐던 네이선 로가 망명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결국엔 간 것으로 알려지고 확인이 있어요. 됐어요. 네. 오늘 그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밤에 비행기 탔다. 내 목적지는 네네. 런던이다.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그 비행기에서 왜 창밖으로 구름 보이는 것처럼 아하. 그 장면을 같이 찍어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떠난다고 얘기를 한 것이 3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3일날 도착을 봐서 중간에 뭔가 어디 갔네요. 경유지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 이거 굉장히 비밀스럽게 움직인 아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행방을 로 프로파일 좀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조용히. 얘기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우린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 어. 반대로 다음에 힘든 투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다른 오늘 요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조슈아 웡이라든지 이런 조슈아 사람들. 웡이랑 그런 다른 인물들은 이미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로는 사실 이제 이렇게 떠나면서 뭐 도망가는 건 아니 여러 가지 얘기가 사실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홍콩의 다른 민주화 운동가들과 함께 해외에서 뭐 망명의회를 설립하는 방안 논의하고 네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난 1일 날 미국 하원 청문회 이제 화상으로 네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홍콩으로 돌아가는 게 상당히 무섭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언제 다음 시위를 하고 언제 다음 청문회를 할지 모르겠고 그게 끝나면 내가 잡혀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오늘 CNN 방송에서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네네. 진행자 네, 있거든요. 그 자카리아. 진행자가 GPS라는 프로그램을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13일 날짜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뭐 홍콩에서 예비선거 치러졌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홍콩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열망 민주주의 열망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하잖아요. 동계올림픽. 네. 그거 막아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인권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에서 올림픽 하는 걸 그대로 두고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입장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보이콧 하겠다고 나서는 담대한 국가들이 몇이나 있을지. 그러니까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9월에 이제 입법의 선거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그 다음에 이제 홍콩의 미래도 점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서울타임즈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로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최측근 참모 로저 스톤에 대해 사실상 사면 조치를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로저 스톤을 지키는 이유. 자, 이게 또 미국 대선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미 뭐 한국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 스톤에 대해서 감형 조치를 내렸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인물인지, 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호를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선거나 두고 로저 스톤이 없는 트럼프는 정치하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80년대 후반서부터요. 네. 맨하탄에서 트럼프를 정치인 만들려고 2016년에도 종합적으로 대통령 만드는 데는 몸통이 그 로저 스톤이었다.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쪽에서 로저 스톤이 이제 14일부터 14일이죠.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감형,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 가야 되는 날짜였는데 네네. 이게 그 로저 스톤이 없으면은 전략을 이제 그 자신이 있었는데 이 로저 스톤을 그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 로저 스톤은 트럼프 투기 비즈니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산업 하는데 오래전서부터 로비스트 역할을 했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권하고 아시겠지만은 그 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네네. 사건 때요. 그 사건 때에 19살이었었습니다. 로저 스톤이. 그 워싱턴 대학교 다니면서 그 도청 장치를 하러 들어갔던 네. 19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저 스톤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 그 뉴스 보면은 등어리 보면은 닉슨 얼굴을 크게 문신하고 다니는 거. 이 70노인이 아직 그걸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의 범법자에 가까운. 네. 그렇지만은 특징이 비선에서만 일합니다. 어디 이름자 내놓고서 뭘 하고 그러지 않았죠. 드러나지 그러니까 않고. 예, 로저 스톤을 지금 트럼프 선거에 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될 때는 어떤 캠페인 캠프를 만들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로저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저 에일스라고 아시겠지만은 네. 폭스뉴스 사장했던. 네네. 예. 그리고 로저 스톤, 그게 투 로저였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장난 비슷하게 시작한 게 사실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대통령 나와가지고 로저 스톤이 나만 믿어라 해가지고서 계속해서 캠프를 꾸렸죠. 그래서 코리 루안다스키라든지 폴 메나포트라든지 네. 그다음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 2016년 트럼프 선거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다 로저 스톤이 데려다가 때때에 따라가지고 앉혔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보면 만일에 예. 코비 상황이 아니면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서 그 위스콘신 미러키 민주당 컨벤션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네. 그러네요. 네. 예, 그 정도로 지금쯤 되면 이 코비 상황이 아니면 모든 게 선거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될 때에 트럼프가 이제 100일 정도 놔두고서 굉장히 초조한데 로저 스톤을 그 꺼내내지 않고서는 선거를 생각할 수 없었죠. 그 로저 두 명의 로저 중에 로저 에이스는 2017년에 죽었어요. 그렇죠. 네. 스캔들에 연루됐다 맞아요. 잘리고 루퍼드 모터한테 잘리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좀 이해하는 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로저 스톤을 왜 사면 사실 감형해서 지난 금요일 날 거의 사면에 가까운 감형으로 자유의 몸이 됐죠. 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내놓는 나오자마자 MBC 인터뷰에 대통령이 나를 살렸다 내가 70 먹었는데 어떻게 소셜 디스턴스 할 수 없는 감옥에 가가지고 금방 이 병이 좀 있대요. 그러니까 네. 이 살아난 거죠. 충성을 다해서 선거하겠다. 어제도 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벌써 그 대한우파, 범우파들, 유튜브 방송들 이걸 다 모으는 일을 시작하고 첫 번째 조치한 게 경합주 6개 주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을 이기려면은
유급 직원을 뽑아야 된다. 500여 명의 유급 직원을 먼저 하이어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일할 사람 알아 대우 잘해주겠다. 돈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각 이제 그 경합주에다가 보내는 일을 시작합니다. 1,600명의 유급 직원을 하이어했습니다. 아, 1,600명이었죠. 네, 그렇군요. 예, 이 로저스톤 선거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이해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알파부터 오메가다 트럼프 선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위스콘신 그 미러키가 미뤄지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네네. 이게 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올해 민주당 네네. 양당의 컨벤션 자체가 네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전당대회를 대통령이 밀어붙이는데 네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민주당이야. 이걸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조지아 아니면 플로리다에서 한다. 그래 플로리다 잭슨벨에서 하는 게 지금까지 확정을 못 짓고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아, 이게 이제 그렇군요. 8월 24일부터 공화당의 잭슨빌 전당대회를 밀어붙이겠다. 이게 이제 공화당 캠페인 캠프의 지금까지의 입장인데 네.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그러고 근데 아시겠지만 플로리다 전 세계에서 단위 행정주로다가는 가장 확진자 수 증가가 지금 뭐 최고죠. 네. 어제 대단했습니다. 이게 지금 특징이 트럼프가 초조해하는 거는 초반기 4월, 5월 초순까지는 민주당 지역이 확진자가 맞아요. 무섭게 증가했잖아요. 뭐 뉴욕이나 뭐 트럼프가 뉴저지 뭐 이런데 매사추세츠 뭐 이런데. 맞습니다. 예. 네. 경제 재개해야 된다. 나와서 다녀라. 마스크 쓸 필요 없다. 내가 방역을 잘했다. 이게 트럼프 그 발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상황.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할 수 없이 캠페인 전략상 이젠 마스크를 쓰는 게 지지층들 중에 핵심이 노인들인데 네. 시니어 그룹들을 케어하려면 감염병 마스크 써야 된다. 이게 처음으로 마스크 쓴 게 지난주 금요일 날 군인 병원 위문 가는데 마스크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보니까는 텍사스하고 플로리다하고 지금 뭐 막 확진자 수가 막 급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 지금 꼽히고 있더라고요. 노스캐롤라이나도 그렇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주들인데, 텍사스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계속 이기는 주잖아요, 원래. 근데 물론 이제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은 이번에 뭐 여론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바이든 후보하고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걸로 나오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래도 결과는 텍사스는 공화당한테 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텍사스 이제 이슈입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 선거 시작하면은 뉴욕하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거, 텍사스는 공화당 거 나눠놓고 거긴 운동을 안 하는 정도였는데 그쵸. 지금 텍사스가 초접전 박빙 지역이 된 거에 사실 제일 고민거리가 할 겁니다. 텍사스가 39명이에요. 네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무너지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텍사스도 그렇지만 나머지 꼭 이겨야 될, 트럼프가 꼭 이겨야 될 6개, 7개 경합주에 그 오차범위 한계에서 밀리는 게 한 달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그런데 이게 그 지지율을 볼 때는 트럼프 지지율은 트럼프가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75% 이상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다 그러지만 바이든이 좋아서 하는 지지율은 30%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에 트럼프하고 반 트럼프만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로저스톤 같은 이 사람들이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다. 한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은 그래서 지금 경제, 일자리죠. 그다음에 중국 대리기 또 한 가지는 이 시위에 대한 법과 질서. 우리 앵커님 가만 보시면요. 법과 질서 시위대 이거를 구체적으로 경합 지역에 가서 선거 운동을 하면은 트럼프한테 유리한 이슈입니다. 시위대를 말한 나쁜 경찰이 문제지 경찰력을 강화해서 질서 잡아서 어떻게 미국의 이 가치나 역사를 다 뒤집느냐. 동상 내려오는 거 봐라. 이거 볼 때에는 아직까지 다수인 백인 유권자들은요. 법과 질서라는 이 트럼프 구호에 쏠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있었죠. 대공황이 있었죠.
시빌 라이시라고 해서 인종 문제 있었죠. 지금 미국 선거는 이 세 가지 이슈가 지금 결집돼가지고 결합돼서 한꺼번에 나타나 있는 상황이죠. 정상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경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동상 이야기를 되게 많이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그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정치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열렬한 지지자가 많은데 바이든 쪽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엔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실망한 유권자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사실 4년 전 2016년에 지금 상황은 트럼프는 더 나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정확하게 두 개 나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네. 그때보다 지금은 이슈 면에서도 더 명확하게 전선이 만들어졌다. 이 전문가들이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한테는 이 감염병이 자기 지지층한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아주 예상치 못했던 이 함정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만 아니면은 나올 수 있는데 해가지고 과연 이거를 어떻게 돌파하겠는가? 이게 아주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그 3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즘 뉴스 채널을 보면서 이 선거에 집중한 전문가들 해설을 보면은요. 네. 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건드려야 된다라는 발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 해설할 때. 왜냐하면 이 첫째는 전직들이 오바마 바이든 팀이 실패한 외교 전략이 뭔가라고 할 땐 여태까지 이 북한 핵 문제였죠. 이거에 관해서 트럼프가 나가기만 하면 단걸로 하는 게 김정은과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전쟁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평화 문제. 이거는 어떻게 판세를 뒤집을 때 가서 결정적으로 이게 존 볼튼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뉴스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전 정상회담의 가능성이라는 게 공화당 쪽 전문가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면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죠. 알겠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참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바로 그 중심에서 얘기를 전해 주셔갖고요. 저희가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